그라나다의 해질 요트, 알함브라 궁전의 실루엣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희미하게 드리워질 때 마테오 바르가스의 작업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3년 전 아내 마르타를 떠나보낸 후 시간은 그에게서 색깔과 소리를 빼앗아 간 듯했다. 벽에는 그가 평생 만들어온 기타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한때 나무를 깎고 다듬던 그의 손은 이제 무릎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떨렸다. 이른을 넘긴 그의 어깨는 삶의 무게와 외로움에 조금 구부정했다. 작업대 위에는 마지막으로 만들다만 기타가 놓여 있었다. 마르타가 가장 좋아했던 플라멩코 곡을 연주해주고 싶어 시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기타를 완성할 수도 연주할 수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그라나다의 활기찬 소음, 타파스 바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의 아파트 안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마르타의 부재는 공기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숨막히게 했다. 마드리드에 사는 딸 엘레나는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마테오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깊은 고독을 딸에게 짐처럼 지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젊은이가 오래된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이걸로 세상과 소통해보세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마테오는 망설였다. 기계는 그에게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지독한 외로움은 그를 망설임 끝에 태블릿 화면 앞으로 이끌었다. 어색하게 손가락을 놀려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가입했다. 복잡하고 현란한 화면 속에서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이사벨라 로시라는 이름의 친구 요청이 도착한 것은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40쯤 되어 보였다. 지적이고 우아해 보이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대한 관심사가 적혀 있었다. 마테오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게 뛰었다. 혹시 이것이 신이 보내준 작은 위안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 안녕하세요, 마테오 씨. 당신의 프로필에 있는 기타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사벨라의 첫 메시지는 그의 잊혀가던 자부심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마테오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산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채팅창 너머의 이사벨라는 마법사 같았다. 그녀는 마테오가 평생 갈망해왔던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었다. 그의 기타 제작 기술에 대해 감탄했고 그가 들려주는 오래된 그라나다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마테오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작업실에 먼지 쌓인 기타들처럼 잊혀가던 그의 영혼에 이사벨라는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는 듯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사벨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미술사학자였고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동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했다. 연구 자금 지원이 갑자기 끊겼고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에 계신 노모가 편찮으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마테오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연약하고 지적인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마르타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라의 첫 번째 부탁이 시작되었다. 마테오, 정말 미안하지만 이곳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당신과 계속 연락하려면 안정적인 인터넷 비용이 필요한데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 바로 갚을게요. 금액은 크지 않았다. 마테오는 망설임 없이 그녀가 알려준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냈다. 그녀와 계속 대화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사벨라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끝없는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 마테오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후 이사벨라는 현지 동료를 위한 긴급 의료용품이 필요하다며 다시 돈을 부탁했다. 다음에는 연구 노트를 되찾기 위해 현지 관리에게 약간의 뇌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액은 조금씩 커졌지만 마테오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저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주말에 엘레나가 그라나다에 잠시 들렀다. 딸은 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어딘가 비밀스러워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혹시 온라인에서 만난 분이라도 계신 거예요? 마테오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엘레나는 한숨을 쉬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에 대해 부드럽게 경고했다. 아버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외로운 분들을 노리는. 마테오는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사벨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달라. 너는 이해 못해. 그는 오해받았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엘레나와의 대화는 싸늘하게 끝났고 부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졌다. 마테오는 이사벨라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고 굳게 믿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엘레나와의 갈등을 알게 되자 그녀는 더욱 교묘하게 마테오의 편을 들며 그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를 조작해냈다. 여권을 현지 당국에 압수당했으며 스페인으로 돌아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률 비용과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마테오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 하지만 이사벨라의 애원과 눈물 어린 목소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 앞에 그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마테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 없는 삶은 다시 예전의 잿빛 고독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결심했다. 작업실에 있던 그다지 아끼지 않던 연습용 기타 몇 개와 오래된 공구들을 헐값에 팔아치웠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돈을 보냈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곧 이사벨라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그 희망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모든 것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마테오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마침내 스페인으로 올 수 있는 보장된 안전 통행권을 확보했지만 마지막으로 상당한 금액을 즉시 24시간 안에 지불해야만 그 자리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요구한 금액은 마테오가 남은 생애 동안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다. 마테오, 내 사랑,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라나다의 햇살 아래서 당신이 만든 기타 소리를 들으며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절박한 메시지와 함께 그녀는 흐느끼는 듯한 가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마테오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사벨라를 그의 삶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은행원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복잡한 서류의 작은 글씨들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이사벨라의 얼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혹은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의 작업실 가장 안쪽에 마르타의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기타. 그가 젊은 시절 최고의 기술과 영혼을 담아 만들었던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마스터피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 들었다. 플라멩코 연주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그 기타를 그는 눈물을 삼키며 헐값에 내놓았다. 기타를 넘겨주던 순간 그의 영혼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 송금을 위해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그는 온몸이 떨렸다. 창구 직원이 송금 목적을 물으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이런 종류의 사기가 많아서. 마테오는 초조하게 직원의 말을 끊었다. 내일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해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곧 이사벨라가 그의 곁으로 올 것이다. 불안한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사벨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보냈소, 이사벨라. 모든 걸 보냈소. 이제 언제 오는 거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미친 듯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프로필 사진은 텅 빈 회색 실루엣으로 변해 있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작업실의 희미한 나무 냄새, 창밖의 그라나다 소음,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대화, 약속, 웃음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파멸적인 깨달음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희망, 그의 돈, 그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테오는 텅 빈 작업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창밖의 그라나다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벽에 걸린 기타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재정적 파탄은 명백했다. 아파트는 담보로 잡고 평생 모은 저축과 가장 소중했던 기타마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뿐이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였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곧장 마드리드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작업실 문턱에서 망연자실한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와 어깨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를 본 순간 엘레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딸의 눈에는 분노나 질책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테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자존심과 고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엘레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딸의 체온이 마테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사기꾼에게 빼앗긴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현실은 암담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테오는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